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프리카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7박 10일간의 일정입니다. 일정도 숨가쁩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민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순방 소식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저 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똑같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지만 윤석열 나갈 때는 국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또 나가냐? 세계 일주 유람단이냐?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칠까? 조마조마하고 조롱거리 아니었습니까?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윤석열이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에 가면서 하와이를 이틀간이나 들른 거였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그런데 오는 길에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온 국민이 깜짝 놀랐지요. 그때는 물난리가 나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지기도 했는데 말이죠. 왜 갔습니까? 이것도 밝혀야죠. 다시는 저런 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순방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럴 때 딱이죠.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상품 정어리몰 듬뿍 도가니탕입니다. 순살장어탕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는데 또 도가니탕도 정말 좋아하셨죠? 이 도가니탕 듬뿍 도가니탕, 도가니가 듬뿍 들어있어요. 그 안에 물렁물렁한 스지 이게 듬뿍 들어있어가지고 특히 콜라겐 덩어리 아닙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도가니탕 드시면 더욱 좋지요. 국물이 겁나게 진합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아주 극찬을 하시는데 자신 있게 제가 추천합니다. 드신 분들은 또 드시고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드셔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한 번 생산할 때 수량이 한정돼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5차 생산 끝나면 또 언제 생산할지 모르니까 이번에 많이 사서 쟁여두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한 팩에 5,900원. 저도 먹어보면 이거 한 팩 가지고 두 분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충분한데 5,900원 뭐 요즘에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10팩을 혹시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 혜택을 드립니다. 한 번에 구매하실 때 10개 정도 구매하셔가지고 때때로 드시면 참 좋으실 겁니다. 이번 추워지는데 이번 겨울은 듬뿍 도가니탕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시죠. 따끈하고 진한 정어리몰 듬뿍 도가니탕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배경사진은 지난주에 김종희 님이 보내주신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로 골랐습니다. 정말 몇백 년 된 은행나무일까요? 우람하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내주신 사진인데 지금쯤은 나뭇잎이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여의도의 은행나뭇잎들이 이제는 뭐 거의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있던데 스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도 차갑고요. 그런 거 보면서 기분이 좀 센치해질 수 있는데 또 이과생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야, 저런 건 쓸쓸히 할 일이 아니야. 저렇게 떨어져야 돼. 왜냐하면 나무는 수분을 저장해야 되는데 잎사귀들이 있으면은 뿌리가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남은 수분들이 다 뿌리로 가서 내년에 준비할 수 있어야지. 저런 거 슬퍼할 일이 아니야.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때로는 그 이과생의 냉철함이 문과생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과의 그 마음과 이과의 또 냉철함 함께 갖고 가면서 한번 쓸데없는 소리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에 저랑 비슷하네요. 예. 노란색. 병아리색. 네, 병아리색. 좋습니다. 네. 양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 7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중동 떠났는데 참 일정이 보니까요. 오늘 서울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로 일단 가요. 여기에서 이틀간 사흘간이죠. 17일부터 19일까지 국빈 방문하고 곧바로 또 이집트 여기도 2박 3일. 뭐 날짜가 계속 겹치죠. 19일은 보나자마자 떠나고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데 거기 갔다가 오는 길에 또 튀르키예 들르고 이 참 대단하죠. 그나마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도 마무리 짓고 팩트시트도 다 매듭 짓고 어제는 또 이제 우리 대기업 하는 사람들 만나서 투자 유치 이렇게 약속 받고 그래서 조금 떠나는 발걸음은 가볍겠지만 그 회의 마치고 또 그렇게 힘든 일 하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서 참 강철 체력이다 그런 생각 들더군요. 오늘 출국하는 모습 잠깐 보고 패널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전용기 오르는 모습 봤는데요. 임세은 대변인님, 네. 지난번에 워낙 일정을 빡빡하게 하니까 아주 기자들도 죽을 맛이 없고 그래서 기자들한테 다음번에는 조금 느슨하게 잡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 대통령님 거짓말쟁이입니다. 여유 있게 잡는다더니 이게 어떻게 여유 있는 일정이에요. 7박 10일이 뭡니까? 7박 10일이. 아니, 저도 이제 순방을 몇 번 동행을 해봐서 아는데 실제로 굉장히 이게 빡빡해요, 일정이. 여유 있게 나름 잡는다고 해도 그 일정이 대통령 일정은 분 단위로 가거든요, 분 단위로. 그래서 쉴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7박 10일이라는 얘기는 비행기에서 3일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비행기 3일 있는다는 얘기라서 이번에 사실 4개국을 가시고 어떤 여러 가지 외교 지평 확대하고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하는 목적으로 가는 건데 우리 예전에는 윤석열 정권 때는 비행기가 뜨면 덩달아 지지율이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안심할 수 있죠. 예전에는 비행기가 뜨면 국민이 불안했어요. 마치 우리가 그 집에 있는 인감도장 가지고 술 취한 아빠한테 이 인감도장 맡기는 느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안심하고 대통령이 가실 때마다 대통령의 걱정, 그러니까 건강 걱정을 하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번에 UAE에 방문해서도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또 체결할 계획이고요. 또 남아공에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연대 포용, 지속 가능성 논의를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이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로 실추된 우리나라의 국격이 다시 이제 훼손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상화되고 한국 브랜드와 그 실용애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장으로 마련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건강이 걱정될 뿐입니다. 네. 그렇죠. 최주봉 교수님, 네. 사실 아프리카, 중동 이런 곳은 우리가 좀 꾸준히 개척을 해야 될 그런 지역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개국을 가잖아요. 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 이 지역은 사실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은 많이 활동을 하지만 그렇게 많이 가깝은 지역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하셔서 AI 관련된 얘기도 하고 방위산업, 방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면서 관계를 좀 더 두툼하게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웠던 적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좀 더 친밀하게 하면서 도움도 주고 또 우리가 도움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외교가 편향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외교할 수 있는 외교의 장이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분명히 중동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개척해낸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출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때가 많이 떠오르고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윤석열 나토 갈 때 그걸 참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힘도 약하고 또 뭐 작고 그래서 미국 갈 때는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뭐 전두환 때나 그 이전에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경유해서 갔어요. 한 번에 못 가니까 이렇게 뭐 급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작년에 윤석열 나토를 가는데 하와이를 먼저 들렀다 가요. 원래 하와이도 미국 갔다 오는 길에 잠깐 들러서 하루쯤 뭐 쉴 수도 있는데 이때 이틀인가 사흘인가 하와이를 먼저 들렀다가 갔어요. 그때 참 제가 비판 많이 했죠. 아무리 놀러 다닌다고 해도 염치가 좀 있어라.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하와이 가서 그렇게 또 훌라 댄스 보고 그렇게 하더니 돌아오는 길에 또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죠. 근데 그때 우크라이나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물난리가 나가지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나 숨지는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알면서도 간 거예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걸요. 대통령 간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냐? 왜 갔나 하고 봤더니 나중에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하고 그런 짓들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게 탁 떠오르던데 또 리투아니아는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명품 쇼핑하는 거 들켜가지고 그 개망신을 사고 그때 또 하는 말이 호객 당했다. 호객. 넘어갔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양절 변호사. 네, 아까 정말 임세은 대변인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하셨는데 인감도장 들고 도망간 그런 술 취한 아빠 얘들의 그런 어디 가서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행적들이 아직도 다 드러난 게 없어요. 사실 하와이 갔었을 때도 원래 이제 우리 정상이라든가 아니면 외교사절이 갔었을 때 하와이 쪽에 가면 묵는 숙소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도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 쪽에 있는 그런 숙소가 있는데 그거를 간 게 아니라 숙소에서 그 굉장히 그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 특히 이제 관광지로 알려진 한적한 곳에 굳이 거기를 찾아가서 묵었던 거거든요. 거기 왜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가야 했는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게 꼼꼼하게 오면서 또 우크라이나 사실 전쟁 중인 국가에 다른 나라 정상이 예고도 없이 불쑥 들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이것도 일방 외교,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 정말로 엉뚱한데 도장 찍는 그런 모습만 비춰줬던 것인데, 그나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는데 그걸 무시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반해서 정말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넓게 말해서 중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지도 펴놓고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UAE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대륙을 가로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서 정 반대쪽에 갔다가 다시 튀르키예는 다시 유럽 근처로 오는 거예요. 사실상 지리적으로 따지면 유럽에 더 가까운, 그리스 쪽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런 일정을 소화해 가는데, 또 중요도로 따지면 우리도 중동 지역에 아직도 우리 군이 파견돼 있는 것도 있고요. 파병돼 있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오늘 이루는데 70년대 초반에서 이 80년대 초반까지 이른바 5.1원유로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 그때 우리 이 노동자들이 가서 거기서 일을 했고 그 대가로 또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었던 곳들 아닙니까? 예전부터 생각보다 많은 어떤 외교라든가 경제 활동 교류가 있었던 곳인데, 의외로 그동안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국가적인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이 부분을 많이 되살렸었는데 또 윤석열에서 또 거의 뭐 팽개치다시피 했었거든요. 예. 이걸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또 좋은 성과 거두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돌돌이 가발 거치대 아이디가요. 45분만 더 구독 눌러주시면 83만. 오, 예, 지금 82만 9,955분이시군요. 오늘 방송 중에 83만 달성시켜 주실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구독을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군요. 예, 구독 꼭 누르면서 봐주시고요. 혹시라도 안 누르신 분들이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 벌써 한 분 더 눌러주셨네요. 오늘 최진봉 교수님 네. 83만 만들어주세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뭐 구독해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눌러주시면 또 힘을 얻고 정은이 TV가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요. 특검이 노상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3년? 징역 3년? 말도 안 돼. 사형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놀라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양재열 변호사님. 예. 이 3년은 지금 다른 거죠. 이게 알선수재로 기소된 부분에 대한 징역 3년 구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제2수사단을 조직해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고위 군 간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검이 추가 기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형을 한 거니까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그것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 이적재를 기소를 하면서 연영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 있던 메모에 그 안에 실제로 상시적으로 전쟁이나 마찬가지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드론 전쟁을 일으킨다는 부분이 들어있었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 노아의 홍수라는 단어까지 들어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라는 게 지들만 살고 나머지 다 죽겠다라는 거였고 그런 요인행위 방첩사령관 수첩에 이제 나중에 이 주요 인물들 정적들을 제거한다거나 거기 명단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배경에 있는 게 노상원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에 배후에 있는 인간인 거고 그리고 또 특검에서는 초기에 그 지난해 검찰 특수본이 처음 수사에 착수했을 때만 해도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이 너무 황당무계하다라는 식의 그런 반응이어서 이게 실제로는 그냥 자기의 망상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나왔었는데 지금 특검 수사를 진행해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이렇게 계획했던 거에 정말 밑그림을 노상원이라는 자가 그린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야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안타까운 건 이걸 또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노상원이 무슨 일을 꾸몄는지가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주지가 않아요. 정보사령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보사 그 군인들이 와서 증언한다 그럴 때 그 재판 공개를 안 해가지고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은 아직 다뤄지지가 않은 거고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이자가 그러니까 자기처럼 불명예 전역을 당했지 않습니까? 노상원은 그 부하 군인을 성추행한 것 때문에 불명예 전역을 당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좀 진급이 좀 안 될 것 같은 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거 계엄 성공하면 내가 니들 앞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이 계엄을 모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그 부하 직원들의 전 부하 그 군인들한테 돈도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요. 어쩜 이렇게 다 하는 짓들이 다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랑 똑같잖아요. 정권 출범하자 온갖 지금 매간매직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진짜 주변에 끼리끼리 모여 있었어요. 어떤 분 말씀하실 때 83만이 될까 했는데 양재열 변호사님 아유. 83만 만들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부러 길게 얘기하신 거죠? 네, 노렸습니다. 숫자 올라가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30년도 적습니다. 3년이라니 말이 안 돼 놀라셨죠. 그런데 그 노상원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건 아니고 그 조사하는 거 이건 그럼 말하자면 별건인가요? 원래 이제 특검에서 구속시켰던 사건은 아닌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별건이란 말이 이제 안 좋게 많이 쓰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하다 보니까 수사한 거죠. 나오는 네, 거죠. 예, 자연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노상원 제대로 죄를 물어서 재판하면은 여기도 사형까지 될 수 있는 죄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예. 있는 겁니다. 지금 3년 이상으로 돼 있고요. 주임무 종사이기 때문에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쭉 돌아보면 윤석열 내란에 거의 브레인 역할을 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체포를 할지 또 제2수사단을 어떻게 만들지 체포가 걸어서 어떻게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처리할지 이런 문제까지도 수첩에 구체적으로 쓰여놨잖아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현역 장성들이 이거 불명예 전역한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이 사람한테 지시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햄버거 집에 만나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시한 정황도 있어요. 그거는 김용현의 승인이 아니었다.
있다면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노상원을 이용해서 뭔가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처음엔 너무 황당했지만 실제로 만약에 계엄이 실행됐다고 하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김용현,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주요 인물 종사자들 당연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높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노상원이 얘기한 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날 수 있었던 실행 가능한 내용이었다. 이게 명확하게 증명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김용현이도 노상원 밑에서 수족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나중에도 뭐, 이제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것도 다 노상원하고 상의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노상원이 민간인에도 불구하고 비화폰도 지급받았잖아요. 그리고 비화폰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비화폰 받는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2년 동안 청와대에 있었지만 비화폰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말인 즉슨 그 모든 핵심 관계에 노상원이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윤석열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예전에 내가 뭐 사람을 안 치는데 나보다 모자르고 약점 있는 사람 안 쳐야 된다고. 딱 그게 노상원입니다. 그리고 노상원이 옛날에 그 범죄 성범죄 저질러서 본인이 불명예로 군인도 이제 나가게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맛에 딱 맞게 요리조리 요리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웃긴 거는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별 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민간인의 말을 듣고 행동했다는 게 바로 이 윤석열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노상원 또 제대로 재판하고 이제 12월까지는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 그림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위원 꼼짝 못하게 우리들이 계속 힘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요. 보수형님 TV님 슈퍼챗 3만 원 보내시면서 에잇 앵커님 3년이라고 해서 3만 쏩니다. 30년 했으면 공 하나 더 했을 겁니다. 여러분 83만 아직 배고파요. 100만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셨는데 보수형님 TV님 감사드리고요. 정신통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반발을 했던 검사들, 특히 이제 검사장들이 꽤 숫자가 많이 됐는데요. 이자들을 다 검사로 강등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등만입니까? 이 항명을 했던 자들 다 잘라버려야지요. 지금 완전히 그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데 자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윤석열의 개였다는 것을 정리를 좀 해줘야지요. 그런데 이제 검사장들 이거 다 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냐? 그러면 혹시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요. 자, 정성호 장관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했던 발언을 듣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혹시 그 구자연 차장님이랑은 오늘 양절 변호사님, 네. 검사장을 네. 검사 평검사로 네. 강등시킬 수는 있습니까? 사실 그건요, 아까 좀 기자가 질문할 때도 사실상 강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엄밀히 따지면 강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검사라는 직급 외에 다른 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따지면 뭐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있기 때문에 5급을 6급으로 떨어지면 강등이지만 검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검사는 오히려 검사하고 검찰총장만 있습니다. 검사장, 예. 검찰총장. 예, 예. 그래서 검사장들도 평검사한 겁니다. 검사죠, 다. 예, 그냥 검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비유가 좀 우습긴 하지만 의사도 무슨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듯이 그냥 각자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자격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장이라는 일을 맡겼다가 그냥 너 검사장 하지 말고 다른 일 하면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강등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이것도 검사들이 사실 자초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라는 직업이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직급 같은 거 필요 없어. 검사 하나가 다 그냥 독립적 관청이야. 뭐 우리 자체가 한 사람의 검사가 하나의 경찰서하고 똑같은 거야 라는 조직을 운영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은 고민이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뭐 당연히 지금 해야 될 바로 따지면 항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정도의 것들을 처리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 전체,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장관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내비치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좋은지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지만 또 그런 말씀도 뒷붙이잖아요. 특별히 움직임 없다, 이거 가지고 무슨 검사를 내 반발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언론이 막 검사 전체가 막 들고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보도를 했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 정치 검사들이 그냥 소동을 벌였던 것 뿐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말하자면 그냥 인사 발령이네요. 그렇죠. 인사 발령이죠. 이걸 강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사실상이라는 얘기를 쓴 것도 이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걸 항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나 이쪽 진영에서는 사실상 강등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무슨 강등을 한 것처럼.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강등시켜도 되는 거죠. 강등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공무원 조직이, 어느 공무원 조직이 지시가 내려왔고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에 수능하고 따르는 것이지,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의견이 개진됐더라도 위에서 결정자가 결정을 하면 그걸 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맡고 있던 직책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강등입니까? 뭐 법적으로 보면 검사의 직급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검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죠. 다 검사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을 그걸 맡았기 때문에 뭐 검사장이라는 직책을 줬고, 아니면 뭐 검찰 청장이라는 이 직책을 준 거, 지검장 뭐 이런 직책을 준 것이지, 그거 자체가 법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평검사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그 법무부에서 행정조직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지휘체계나 아니면 행정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도 저는 그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다시 평론사로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그러고 보니까 국장님. 그렇죠. 기자들도 다 기자로 있다가 부도국장 하다가 또 기자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만두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그걸 알게 된 국민들이 많은데,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입니다. 근데 검사만 파면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징계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에요.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법무부의 외청, 검찰청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그 수사라는 특수한 임무를 갖고 있긴 하지만 똑같은 겁니다. 기재부 산하의 통계청 직원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본인들만 징계에서 해소가 됩니까? 징계에서 모든 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본인들만? 보십시오. 그냥 일반 공무원이요.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요, 바로 어떠한 조치가 치러집니다. 뭐 징계를 하든 뭐 파면이 되든 여러 조치가 치러지는데, 검찰들은 그동안 수많은 잘못들, 기억하신 것만 해도 떡검, 샤넬검, 그랜저검, 99만 원 불교 세트,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말해도 입 아프죠. 그런 등등의 일이 있었어도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 검사라는 직함 때문에, 검사는 검사 징계법 때문에. 다른 공무원이 그런 짓 했으면요, 이미 파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대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한 저는 조치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검찰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일 뭐냐? 뭐 때문에? 자기들은 옷 벗고 나가면 변호사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관 변호사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조항 때문에 여기들이 잘못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민주당에서도 전관 금지법도 마련해서 이렇게 잘못한 검사들은 징계뿐만 아니라 나중에 변호사 개업도 제한하는 그런 식의 방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망쳐놨는데 그거를 지금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검사가 뭐 별거예요? 최진봉 교수님도 네. 검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동차 검사, 신체 검사. 많이 했죠. 옛날에 변검사. 많이 했었죠. 검사 많이 했습니다. 새끼들. 진짜. 검사, 하여튼지 검사,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부르는데 양절 변호사님 네. 아주 옛날에 네. 20대 때 이렇게 검사 딱 합격하면 영감님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때에 그걸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진짜 사실 웃기는 거죠. 그 영감이라는 표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선시대의 고위직 관료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시대의 법치를 주장하는, 법치를 대변한다고 하는 법원이라든가 판사라든가 아니면 검찰의 검사들을 이 영감이라고 부르도록 했다라는 것,
그만큼 사실은 자기들은 특별한 계급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얘기했고 인정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없어진 지가 오래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화를 만들고 용인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돼 있었던 거고요. 사실 아까 그 검사장들이 왜 항명이냐면 그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그 내부에서도 1차 수사가 있었고 2차 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수사는 정적인 수사였던 게 다 드러났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당시에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수사였고 그런 정치검찰의 수사를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지금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바닥바닥 우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항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일을 저질렀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공무원이 억울하면요. 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버지가 받았던 그 파우치백 때문에 디올백 때문에 그 명품백을 부패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검사에게 수사 못한다라는 결정에 그걸 못 받아들여서 권익위 담당 실제 전문했던 국장님은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게 일반적인 어떤 공무원 신분인데 제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진짜 뭐 옳은 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자기네들 이익에 불만했을 때는 이렇게 항명이고 뭐 하는 게 아무렇지 않게 그동안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잡아야죠. 사람들 만나서 너 무슨 일 해? 아니면 당신 뭐 누구 뭐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무슨 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부끄러워서 가장 말을 못하게 된 직업이 검사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검사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옛날이라면 되게 자랑스럽게 내가 검사다, 검찰이다, 우리 아빠 검사예요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신뢰가 바닥이어서 물론 우리 그때 쿠팡 사건 관련한 그런 훌륭하신 검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발하는 검사 아까 보니까 18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몇 명 추려보면은 일부 때문에 검사 전체가 이렇게 매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18명 같은 사람들 오히려 속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 명예 실추되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게 가장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야심차게 했던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야심차게 어떤 역점 사업을 추진하려면 준비를 탄탄히 하고 문제가 없도록 쫙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막 비 팍팍 쏟아질 때부터 좀 조짐이 안 좋더니 지금 한강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나와서 뭐 이렇게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중간에 배가 멈춰서 가지고 80명 넘는 승객들이 구조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구조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칫해서 발을 헛디뎌서 빠지게라도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사고가 계속 나는데도 지금 이것도 그나마 한번 중단했다가 다시 운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는데 전면 중단하자니 자기 역점 사업이 이제 저기 될까 봐 이것도 구간별로 마곡에서 어디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하고 또 이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급기야 민주당에서 꼭 이렇게 뭐 더 큰 참사가 나야 정신 차릴래? 이런 말까지 하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그러니까 한 달 전이네요. 10월 20일에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오세훈 시장한테 막 이렇게 이런 거 다 대비가 돼 있냐 그랬는데 그때 오세훈 시장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난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시운전 성적서가 있습니다. 남는 수심이 1m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키에 한 160 정도의 사람 키에 한 그 가슴 정도밖에 강 바닷가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특히나 한강처럼 토사퇴적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어떤 장애물들이 떠내려온다든가 이렇게 강바다 있을 때 이런 정도의 여유 갖고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타보면요
지금 운행되는 서울시 소유 선박에도 밑에 수심이 계속 표시가 됩니다. 계기판에. 그런 걸 다 와치를 하면서 운항을 합니다. 뭐 염려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봅시다. 최진봉 교수님. 네. 바로 이번 사고가 수심이 낮아서 그렇죠. 배가 멈춰버린 사고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정확히 정확히 지적한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오세훈의 답변입니다. 수심이 보이고 계기로 나오니까 문제 없다고. 근데 왜 사고 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정말로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거기 사고 날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수심이 높고 낮은 데를 미리 조사해서 부표를 세워놨어요. 파란색, 빨간색으로. 그래서 그 사이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원래 항로,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서 배가 운항을 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저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기들도 나름대로 부표, 지난번에는 한번 부표를 부딪힌 적도 있었거든요. 앞에 가가지고 예. 배가.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사이로 못 지나가잖아요, 지금. 운전으로 하면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못해. 지금 이거 항로 이탈이잖아요. 녹색하고 빨간색 사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이제 원래 항로예요. 근데 벗어났어요. 그러면 저거 운행하는 사람 선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대로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치요. 제 그냥 생각입니다. 운전 못하는 사람은 차를 맡기는 꼴이에요. 선박을 저렇게 운행하다가는요. 저기가 최정문에 이게 쌓여가지고 낮으니까 저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표시해놓은 곳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배를 왜 운항을 하고 있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오세훈의 저 말을 들으면서 너무 황당한 건 실제 본인의 말과 실행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 달 동안 또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정비하는 기간 그때도 사고가 몇 건 났어요. 그럼 멈춰야죠.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는 상태에서 시작을 다시 해야지. 점검하는 과정에 3번의 사고인가 4번의 사고가 났어요. 그때도 그렇게 사고 났으면 그걸 한 달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는 저거요 이번 사고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사고의 행태를 보면 그리고 배 돌리다가 그냥 거기다 부딪히고 선착장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운행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 선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저 배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심각하고요. 저게 지금 저렇게 계속 사고가 나는데요. 저러다 큰 사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진짜로 침몰이라도 하면. 그런 일 발생하기 전에 안전조치 제대로 해야지. 괜찮다. 한두 번이야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비가 조금 오면 운항도 안 하고. 그럼 왜 하는 겁니까 대체 저거를. 거짓말까지 해요. 지금 이 한강 버스 담당자가 미래 한강 본부장이라고 하는 자인데요. 사고 직후에 항로 이탈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항로 보셨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 곳을 벗어나서 간 거 아닙니까? 이 항로라는 것은 다 수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이쪽으로 가야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이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기 수심이 1.4m밖에 되지 않은데 배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닿아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한강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는 항로 이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들어보시죠. 현재 항로 이탈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토사라든지 아니면 이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한 정지라고 현재로는 추정을 하고요. 일단 최소한 상황이라도 파악하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세현 대변인. 그러니까 확인을 했다는데 뭘 확인한 거죠? 그리고 항로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토사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게 이겁니다. 왜 이렇게 이 한강버스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이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대형 사고 하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29개의 중경 사고, 그다음에 300개의 경미한 사고가 복합이 되면 나중에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다행히 그 80분의 분들이 1시간 동안 이렇게 묶여 있으시면서 불안에 떨었지만 다행히 구출이 잘 됐지만요. 이렇게 자잘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거 굉장히.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인명사고가 나야 오세훈 시장이 정신 차릴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걸로 왜 이렇게 이 한강버스에 집착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서울 시감에서 교통이 꼭 빨라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가는데 약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려면. 그래서 그 지점에다 지적을 하니까 그럼 5시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교통이 꼭 빨라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경우라면 그럼 교통이 멈춰도 되겠네요. 지금 저렇게.
토사에 묻혀가지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강버스 관련해서 지금 80여 분이 1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잖아요. 그 전에 구명조끼 함도 안 열렸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QR 체크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대중교통으로 그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런 배를 타게 되면은 신분을 작성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한강버스는 그런 자체 시스템이 아예 없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실종이 돼도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더 문제는 이렇게 한강버스가 문제가 되는데 불구하고 오세훈이 11월 16일 날 서울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미친 자 아닙니까 정말로? 저는 지금 방금 전에 기자들에게 답변했던 한강 본부장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은요. 한강버스 저거 시작했을 때 어떤 기자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 할 때 이걸 출퇴근용으로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출퇴근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뭐 그냥 관광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주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하는데 뭐가 의도가 불순해요. 이 출퇴근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몇 명이나 이 사람들이 타고 가고 그 효과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했어야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지우아빠 헬리님이요. 어제 마라톤 대회 나가려고 10월부터 러닝 연습을 하면서 최근 여의나루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볍게 러닝을 하는데 한강버스가 한강을 지나가더군요. 근데 배가 사람보다 더 늦게 갑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버스입니까? 그 버스 타고 출근하면 남들 퇴근할 때 도착하겠네요. 교통이 꼭 빨라야 됩니까? 라고 했잖아요 오세훈이. 아니 그러면 진짜. 지금 한강 유람선이 있잖아요. 네. 그 유람선을 뭐 좀 더 해가지고 세느강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느강은 우리 한강에 비하면 정말 강도 아닙니다. 그건 뭐 하천이죠 하천. 하천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느강 유람선 타려고 얼마나들 우린 한강도 잘만 하면 훨씬 더 근사한 유람선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든지 근데 이걸 처음엔 한강 택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한강 망했- 택시도 처음에 있었어요? 운영을 했다가 예. 그것도 망했어요. 이미 망한 거고. 저는 이제 뭐 저도 뭐 가봤습니다만 유럽에 있는 강들은 강풍은 졌죠. 또 수심은 깊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교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강은 강은 넓지만 그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안 썼던 거예요. 그럼 지금 2025년까지 그렇게 강을 이렇게 그렇게 쓰지 않았던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아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데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무슨 배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라고 하는 게 강바닥을 쭉 보고 그럼 가고 있다가 갑자기 수심이 낮다 그럼 배가 순간에 탁 섭니까? 뭐 ABS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낮은 수심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싹 요리조리 그 넓은 데서 피해 가야 된다는 건데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지뢰받다니 조심해 가면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조금 전에 한강 본부장이나 아니면 배를 운영했던 선장 개인에게 뭔가 이 잘못을 물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 밀어 넣어진 거예요. 왜 오세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내세우고 싶은 공적이란 걸 자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이 사람도 준공무원이나 공직에서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뭐 하나 자리 만들어 놓고 인원 꾸려놓으면 어떻게든 실적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하고야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밀어넣은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존 리님 오늘의 댓글로 선정합니다. 배가 꼭 움직여야 합니까? 그건 맞네요. 그러니까. 예. 오세훈 논리로는. 네. 아니, 띄워놓고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띄워놓고 또 거기서 있으면 되지. 그냥 수상 레스토랑 이런 거 운영하잖아요. 뭐 그거 하면 되겠네요, 진짜. 아니, 저는 오세훈이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강버스를 운영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이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무리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선착장마다의 부동산 개발 같은 거 다 뒤져봐야 될 것이고 한강버스 운영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 한강버스 운영이 실제로 유람선 운영원 돼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랜드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이권이 있는지도 저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서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권 관계가 아니고서는. 왜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합니까? 이게 자기의 미래의 확실한 보증수표가 될 거라고 착각한 거죠. 기억하십니까? 이 한강버스 진수식을 경남 사천인가 거기서 했어요. 그때 막 본인이 흥분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게 이게 내 인생을 펴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모양이 되니까 그만 못 두는 거겠죠. 그때 당시 화면 한번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먹으면서 한강 바깥에 경치도 보면서 식사하면서 커피 한잔하면서 이제 출근해서 할 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정말 지금까지 애써온 우리 서울시 직원들, 특히 박수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미래 한강 본부 주용태 본부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고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자리에 서니까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한강에서의 수상교통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개막이 되는구나. 벅찬 감동을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즐기기 좋은 그런 강,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매일매일 정말 쾌적하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교통수단으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 때나 우는 것도 별로 보기 좋지도 않거니와 한강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멋진 강으로 만들겠다. 그 누가 반대합니까?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 옳시다. 아니면 고쳐야지요. 그리고 거둬들여야지요. 그걸 가지고 그냥 저렇게 혼자 그냥 감동해서 울고 난리. 이렇게 이제 사고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하이디 법칙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 납니다. 조심하라고 지금 계속 경고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걸 지적하는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또 가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고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정말 사고가 나면, 안전사고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안 된다.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총 16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고의 경우에는 어제 낮에도 이미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 없이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계속 운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재검토 하에 운항을 재개하든지 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시민 한 명이 또는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겁니까? 시민들 앞에 사과하시고 그리고 즉시 운항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갖춘 후에 그 다음에 운항 여부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할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의 방문 등 행동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듭 강조했지만 이것은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을 지역구로 두는 의원들이 당연히 걱정되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하면 박주민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들어있으니까 서울시장 나오려고 한다. 김민석 총리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적하면은 김민석이 서울시장 나오려고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얘기 들어봅시다. 876억을 대출을 하셨는데 보증도 안 되는데 대출을 876억을 한 것은 이 지방공기업법 65조의 5 위반 아닌가요? 보증 다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나중에 좀 답을 해 주시고요. 876억 대출해 줬는데 담보를 잡았습니까? 자, 담보를 잡았습니까? 876억 대출금에 대한 나중에 한강 관련된 겁니까? 예. 자,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 봅시다. 멈춤 사고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필요한 것은 냉정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입니다.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 공세의 도구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 공세인가요? 그니까요. 지금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났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80여 분의 시민들의 어린이도 있었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도 계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대로 대처도 못했으면서 심지어 지금 인양도 못하고 지금 둥둥 떠 있어요 지금. 그 본인이 대처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그걸 무슨 정치 공세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멈추라고. 아니 왜 여기에 집착하냐고요. 교통이 빠르지 않잖아. 그리고 교통수단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도 못하고 사고 빈번히 나고 멈추고 또 인명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도래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하냐. 좀 제발 멈추고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라 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걸 그걸 왜 또 정치 공세를 얘기합니까? 본인 눈에는 막 다 모든 게 정치 상황으로밖에 안 보이나요? 본인 눈에는 막 다 모든 게 본인 선거 다음에 나올 뭐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그런 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정치 공세 얘기하는데 본인이 지금 정치적이에요. 왜 이렇게 집착합니까? 본인이 정치적인 미래를 꿈꾸느라고 한강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한강이 서울시장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잠깐 들었던 것도 이게요, 한강버스 도입하면서 SH공사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켜가지고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든 거예요. 그 대출 받고 막 이거 다 명백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876억을 대출을 하셨는데 보증도 안 되는데 대출을 876억을 한 것은 이 지방공기업법 65조 5 위반 아닌가요? 보증 다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나중에 좀 답을 해 주시고요. 876억 대출해 줬는데 담보를 잡았습니까? 자, 담보를 잡았습니까? 876억 대출금에 대한. 나중에 다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담보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담보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공사가 담보도 없이 876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공사가 담보도 없이 876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대출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다 상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인데 은행이 담보도 없이 876억을 어느 누군가한테 대출했으면 이건 배임입니다. 모른 척하는 거 봐. 양재열 변호사님. 예. 일단 네.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해 줬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네. 것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이렇게 보면 막 폼 잡고 울고 그럴 때는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네. 디테일에 들어가면 잘 몰라요. 몰라요. 물어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 폼만 잡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막 이런 거 뭐 어때 자기 위세를 얘기할 때는 진짜 막 우리 국민들 직원들 고생했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서울시 직원들 달달달 볶아가지고 어떻게든 해내 하고 나니까 밑에서는 무리해서라도 무슨 일인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방법을 해내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저 한강버스와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지금 이렇게 왜 위험한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수익도 확보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냐라고 했더니 또 거기 또 이건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민간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민간업자에게 돈을 줘서 지금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거는 그리고 소익이 이렇게 이 민간업자가 예시한 것처럼 수익이 안 나면 그 수익을 또 서울시가 보전해 주기로 됐거든요. 그것도 사실 저는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또 서울이 또 미래의 한강을 열겠대요. 앞뒤도 전혀 안 맞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아닌 말로 지금 대장동 사업이 검찰 논리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받았다고 지금 배임으로 지금 6년을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짓을 해놨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요.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삶도 시민들의 삶도 전혀 모르니까 베이글 들고 서울 시민이 아침에 출근해서 바빠지고 지하철 타버스에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막 놓칠까봐 막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이 베이글 물고 아침 먹으면서 출근한다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 자체를 몰라요, 저 사람은. 이 오세훈 시장이 한강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뭐 세빛 둥둥섬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 전에. 근데 문제는 이제 한강을 가지고 뭘 좀 해먹어야 본인이 광이 날 것 같으니까 한강 사업본부 막 아까 얘기하면서 징징 울었잖아요. 이걸요, 지금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강 사업본부라고 하는 데 있는데요.
한강사업본부 밑에 한강사업기획단이 있고 총무부, 운영부, 시설관리부, 사업기획부, 사업관리부, 특화사업부.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력만 해서도 몇백 명일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그만두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공격하면은 이거 정치적으로 공격한다. 아니, 최진봉 네. 교수님. 네. 한강이 오세훈 광내라고 있는 뭐 그런 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세훈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한강을. 그렇죠. 정말로 한강을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거나 한강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한강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본인이 정치적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지금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이거는요. 사고가 이렇게 자꾸 나고 국민들도 불안해요. 시민들도 불안하고요. 아니 이렇게 사고가 자주 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걸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서울시 그것도 서울시에서 선출된 시 지역구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면 얘기하는 게 맞죠. 얘기 안 하면 그 사람도 비판받아야 돼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 안 하면 국무총리 얘기해야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를 자기 분리하면 정치적 공세래요. 뭔 정치적 공세인데요. 이게 정치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시장으로 나올 사람들 안 나올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는 시장이 있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맞죠. 면담 신청하는 게 맞고요. 회피하는 자기가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둡니까 그러면? 그걸 지적하는 거 정치 공세라고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 한 일이 뭡니까? 공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 사람들 제대로 못하면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정치 공세예요? 그리고 사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과문의 정석이 뭔지 아세요? 사과를 하면 제대로 하세요. 오세훈 씨. 아니 잘못한 게 있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먼저 하신 거 사과에서 다만,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요. 사과한 거 다 쌍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다만이 왜 들어가요 거기에? 뭔 핑계가 할 게 있다고. 저런 것을 가리켜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본인이 실속도 없이 막 광만 내려고 하는 것이 실용주의의 반대인 것입니다. 모양은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는 것이 실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무슨 일을 오래 하면 평판이라는 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지라는 게 굳어지죠. 서울시장 오세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폼쟁이. 뭔가 소득의 성과는 없고 폼만 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름 같은 것에 엄청 집착하죠. 세빛 둥둥섬. 근사하게 뭔가 되는 것 같이. 한강 택시야. 수상버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요 2부에서는 어떤 분을 저희가 모셨냐면요. 동대문의 DDP라고 아시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이것도 근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DDP도 오세훈 작품입니다. 정말 근사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거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입점해 있는 카페드 페소니아라고 하는 그 업체의 대표를 모시고 DDP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는지 이걸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급히 모셨는데요. 오세훈이 손을 대면 뭐든지 허망해지는 겁니다. 왜?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전에요. 어떤 일을 잘 하려면 골치 아프죠. 머리 아프니까. 그래도 이게 성공하려면 다 일일이 따져보고 디테일에 집착하고 제가 이런 자들하고 이재명 대통령 감히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디테일에 강합니까? 다 꿰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 받은 거 그런 거 있어? 대출 받았어? 담보? 이 디테일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 없고 내 폼 내는 것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알아야 챙기죠. 야 나는 밖에 나가서 광 낼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알았지?
넌 막 그러라고 본부장 시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세훈이 손댄 세빛 둥둥섬, DDP, 한강특버스 다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오세훈만 손대면 다 망한다. 마이너스의 손 오세훈. 마이너스 손 오세훈이죠. 한강 르네상스 마찬가지로 다 망했죠. 세빛 둥둥섬 망했죠. 한강 택시 2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100명도 안 타서가지고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강 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실험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민들이 뭐 무슨 죄가 있어요? 세금 낸 죄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시민들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적도 하나 하고 싶은데 한강 버스가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예.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분홍색 옷을 입으세요. 예, 분홍. 근데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웬 분홍색이지? 파란색이나 뭐 이런 색이어야 되는데 왜 분홍색일까? 분홍색이 김건희 씨가 그 신당이 분홍색이었고요. 청와대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분홍색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맞아. 근데 오세훈도 지금 분홍색이에요. 이배용도 맨날 분홍색 입고 분홍색 입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그런 지점도 있다. 이상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냥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 집단들은 상상 영역에 우리의 상상분 벗어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전 그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오죽하면. 그리고 반드시 저는 이 이권 관계, 특히 그 선착장에 있는 그 부동산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 서울시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거기서 어떤 이권이 있는지 분명히 보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폴 의원님, 다행인 건 광화문 광장에다 수영장 안 짓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참, 왜 그거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반성을 안 하고 안전을 지적을 하는데 이걸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합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말 좋은 말 할 때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강버스 가지고 다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2부에서 DDP의 입점에 있는 분 만나서 한번 DDP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죠. 국힘은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민영이라고 국힘당의 대변인이 있는데 이제 대변인 맞나요? 이자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김혜지 의원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 김혜지 의원을 비하를 하는데 이건 해도 너무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그런 법을 국민의힘 의원 타이틀 달고 전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고. 아니 그래놓고서 김예지가 진짜 제가 진짜 정말 뭐 없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진짜 너무하다. 내가 여자라서 이렇게 괴롭힘을 받는 것 같다. 내가 남자 의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걸. 극우들이 공격 안 했을 거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화법인데. 아니 우리가 언제 여자라는 이유로 뭐라고 했냐고. 우리가 이진숙이랑 나경원 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 가지고 다 피해의식으로. 저는 김혜지는 저는 진짜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그럼 국민의힘에서 왜 공천 달라고 구걸을 합니까?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근데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것 같고 왜냐면 민주당에 널리고 널린 게 김혜지과거든요.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에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죠. 조금이라도. 당에 사사건건 반대되는 일만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예요. 저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 봅니다. 아니요 다른 장애인 없어요? 정신 제대로 박힌?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좀 적당히 해야 돼요. 저는 좀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장애인이라고 저는 근데 본인이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로 힘들고 근데 막말로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그쵸. 지가 돈 있고 학력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하게 자랐습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감동란. 네, 그 감동란이라고 편의점에서 파는 그 반숙계란 이름이 감동란이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근데 저런 채널이 있어요? 이제 뭐 유튜브 채널 그쪽에 이제 목소리도 이상한. 아 정말 못 듣겠어. 아니 저는 도대체 그 뭐 비슷한 게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못 알아듣겠고요. 배설한다, 배설. 민주당의 어떤 논리가 민주당 논리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김혜지 의원이 뭐 그 국민의힘의 그걸 당론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잘, 국민의힘 당론은 그럼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게 그럼 국민의힘의 당론일까요? 그리고 김혜지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다른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전문성인 거예요. 우리가 김혜지 의원한테 이분이 음악을 잘해야 된다, 내지는 IT를 잘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으로서 비례로서 자신들이 이렇게 모셨던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다 같이 어울려서 불편을 없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김혜지 의원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려움들을 얘기하라고 지금 그 자리에 자기들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공천을 했던 거거든요. 저거는 사실은 저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떠나서 저 박민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김혜지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신상 공격을 근거도 없이 하고 있어요. 그걸 또 박수치고,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정말. 아니, 저야말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장애인 비하하는데 쟤네들이야말로 정신 나간 것 같은데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게? 어떻게 본인의 당 의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분들도 아니고 본인의 당 의원을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장애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비례 할당제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훼손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래서 김혜지 의원이 할당제로 간 거고, 우리 당은 서미화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비례 할당제 의미를 갖기 위해서 저런 분들이 계신 거거든요. 이거는 장애인의 존엄과 평등권 침해하는 매우 혐오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윤석열 말도 생각이 나네요.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애인, 정상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정상인인데요?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비장애인이라고 하냐, 이러면 예비된 장애인이다 해서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누가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고, 우리도 장애가 예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냥 우리 일반인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있는 건데,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렇게 사람의 제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토할 것 같아가지고. 김건희가 법정에서 구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문자 공개되니까. 저는 저거 들으니까 지금 토 나오는데요, 정말로.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박민영 보니까, 그리고 나이도 어려. 93년생. 저랑 띠동갑인데요. 아직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대변인이네요. 미디어 대변인 이런 겁니다. 검증된, 그러니까 인증 패널입니다. 인증 패널. 장동혁 인증 패널. JD 마크 달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은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인증제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쓰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여기만 우리 국힘 대변인이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대변인은 뭐냐면, 방송사에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인증한 패널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디어 대변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제 당에서 항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그 보수 참칭 패널을 출연시키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의 출연진이야, 이 사람들 많이 써, 그래서 많이 출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출연 빈도가 높은 사람이 저기 나와서 한다는 말이 지금 저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두 분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납득이 저거 일반 사람들 비례라고 하는 게요, 전문성뿐만 아니라 소수계층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진출시켜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의사가 입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전문성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열어놔야 돼요. 더 많이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저렇게 이제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장소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걸 대신해서 내주는 거잖아요, 국회라는 곳에 와서.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막고 그게 무슨 특혜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라든지 공적 마인드가 아예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선 저런 발언을 저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시각장애인이라 저기 했다고 그러고 저것 말고 뭐가 있냐고 하고, 이런 것은 지금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힘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골라도 저런 사람 인증해주고 쓰는 것도 진짜 묘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은 국힘 가면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 박민영 씨도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만나긴 했는데, 좀 정신 차리고, 아무리 본인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지지하고 하는 건 알겠지만, 적어도 인성을 좀 갖추고 공부도 좀 하고 좀 그러십시오.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참
이렇게 또 황당한 경우도 참 보기 힘든데 말이죠.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의 DDP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이경 대표 만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소장님, 양지열 변호사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지거 소장님 그 슈퍼챗 쏘셨다. 아, 안진걸 소장 슈퍼챗. 아까 제가 소개한다고 그래놓고 잊어버렸어. 꼭 올려주십시오. 33,700원 보내셨죠? 네. 좀 띄워주시겠어요? 안 읽어주시면 또 삐지시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나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오늘 또 백운기 TV 아자를 아지라고 썼어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오자 하나 놨더만요. 뭐 신상 필벌 하는데 조도를 쥐도라고 써가지고 일단 90만 빨리 얼른 기불자. 가가 안 되네. 가불자가 안 돼. 가짜가. 아니 이게 오타를 해. 혹시 술이 덜 깼을까요? 술 덜 깬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잔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세은 식당 TV 10만도 바로 가불자이. 다들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도요. 장동혁 고속도로 종점 불법 투기 민생경제연구소랑 정준호 의원님이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안진걸 TV 올림. 예. 오늘은 같이 하는 사람 이름을 안 넣으셨네요. 예. 술 덜 깼어. 감사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됐죠? 네. 고맙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